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증권사도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이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 사업의 첫 인가가 나온 건데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첫 사업자로 지정된 가운데 다음으로는 NH투자증권의 인가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도입된 기업금융 중심의 종합계좌인 IMA. 약 8년이 지난 현재 미래와 한투가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되며 IMA 1호 사업자로 탄생합니다. 두 회사 모두 구체적인 상품 설계 중으로 연내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IMA 상품 투자 설명서나 약관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지난 9월 IMA 신청서를 제출한 NH투자증권으로 쏠립니다. 금융위에서는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H는 현재 서류 심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현장 실사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실사는 내부 통제와 실무 운영상 문제를 사실상 최종 확인하는 핵심 단계로 평균 2일에서 3일간 진행됩니다. 지적사항이 없으면 마지막 단계인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까지 곧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8조 원 종투사 지정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도 연내 추가 지정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사회적 신용 요건은 금융당국이 새 업무 인가를 내줄 때 대주주의 범죄 이력, 금융사고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8조 원 종투사는 인가가 아닌 지정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영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NH의 경우 앞서 모 회사로부터 6,500억 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8조 원 이상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미래와 한투에 이어 IMA 사업자 지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NH투자증권. 자기자본과 발행어음, IMA 조달 한도 300%를 적용하면 세 곳의 전체 조달 여력은 약 40조 원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사실상 은행 예금 기능을 갖춘 계좌가 IMA인 건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위험 없이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은행처럼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내세워 고객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증권업과 경쟁하게 된 은행권은 대규모 자금 이동이 일어날까 긴장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 전환 등 미래 성장 사업에 더욱 매진할 전망입니다. 유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 자본의 200%, 종합투자계좌 IMA를 통해 100%, 총 3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이 자금을 중소중견 벤처기업의 증권과 대출채권, A등급 이하 채권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연 5에서 8% 기대 수익률을 가진 새로운 투자 상품이 탄생하며 증권사 신용으로 원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금융업계 안팎에선 이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이 지난 2004년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사업을 허용해준 이후 최대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고객들이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고 증권사 계좌에서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CMA 출시를 허용했고 또 지난 2016년부터는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 초대형 IB 중 인가받은 증권사가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도입돼 은행권에 머물러 있던 장기 자금이 증권업권으로 대규모 이동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내 만기 12개월 정기예금의 최고금리가 3.0%, 3년 만기 적금 상품 최고금리가 4.0% 정도로 이번 IMA 출시로 또 다른 머니무브가 촉발될지에 은행업권에 관심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을 계기로 체질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건전성 목표 달성과 주담대 규제 강화, 대기업 영업 환경 악화 등으로 은행업의 성장세 둔화가 우려돼 왔지만 정부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이나 주식 투자 등의 위험자산 가중치를 하향하는 등으로 은행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며 은행은 이를 활용한 자체 성장이나 증권과의 협업 등의 형태로 성장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영국의 첨단 검사 장비 기업 테라뷰 홀딩스가 기술 특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유럽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증시에 도전장을 내놓은 건데요. 미세한 결함을 3차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테라헤르츠 기술을 보유한 테라뷰는 한국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첨단 산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함을 어떻게 잡아낼까? 핵심은 물체를 자르거나 파괴하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테라헤르츠 검사 기술입니다. 이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테라뷰 홀딩스가 유럽 기업 최초로 국내 증시에 상장합니다. We manufacture our systems in the UK, ship to customers in Korea and wider Asia. Increasingly, though, what we would like to do is work with Korean automation partners, and that would be done as a cooperation between us and the Korean customers. 한국의 코스닥에 영국에는 없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있다는 이유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가 외국 기업 상장 시 감사인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테라뷰는 개정안 적용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라뷰가 이번 IPO를 통해 공모할 자금 규모는 약 350억 원. 한국 R&D 센터 확대, 영업조직 강화, 반도체 배터리 검사 장비 고도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40% 수준인 한국 매출 비중은 향후 7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테라뷰의 지난해 매출은 61억 원, 올해는 75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매출을 250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는 총 500만 주, 희망 공모가는 7,000원에서 8,000원이며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2,841억 원입니다. 테라뷰가 이번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첫 유럽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향후 다른 해외 기술 기업들에게도 한국 시장이 현실적인 상장 선택지로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ISA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확대는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네, 고윤철 부총리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투자자 중 대주주보다는 소액수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투자 세제 방향에 대해선 개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ISA를 통한 투자에 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고요. 이와 함께 배당소득 저율과세나 장기 증권저축제도 부활과 같이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SA를 통해선 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 수익의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현재 납입 한도나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기재부 내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비과세 한도 확대는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될 전망입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 매매 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ISA를 일종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혜택을 국내 장기 투자에 집중시키겠다는 겁니다. 구 부총리도 장기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줬을 때 해외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금산분리와 같은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가 정부의 입장을 밝혔죠. 네, 현재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직접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그룹 내 외부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 투자를 하는 것은 막혀 있는데요. 하지만 재계에선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 센터 등 첨단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죠.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완화를 논의할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는데요. 다음 달 출범하는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1차적으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생각보다 기업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구직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내일을 찾고 구직기업은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상생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를 땐 덜 오르고 빠질 땐 더 빠지고 있는 코스닥 지수,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죠. 그래도 희망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을 지나 내년에는 코스닥의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주목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NH 아문디운용의 박진호 주식운용 부문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문장님, 코스닥 지수 사실 올 한 해 다른 주요국 지수들이랑 비교하면 사실은 크게 빠지는 시장은 아니었는데요. 코스피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의 현재 상황부터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볼까요? 네, 사실 한국의 코스닥 시장은 1996년도에 나스닥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만든 성장주 중심의 시장인데 그때 지수가 1000이었어요. 아직 1000 회복 못하고 있죠.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을 놓고 보면 정부의 정책이 일단 코스피에 집중된 게 있습니다. 밸류업과 그다음에 상법 개정. 거기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고 해서 소외를 본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당장 이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히잖아요. 그래도 내년에는 지금의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코스닥으로 옮겨갈 것이란 기대감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AI로의 대전환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 간단한 예를 들면 젠슨 황 CEO께서 굳이 왜 한국에 오셨을까? 그리고 GPU 뭐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6만 장을 저희에게 공급해 주기로 했고 저는 한국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AI 시대 내지는 피지컬 AI 시대에 IT 비중도 높고 제조업 기술도 높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물론 석 달 전인가요? 팔란티오 CEO도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제조업에 쌓인 노하우는 팔란티오한테 보물 걷어 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가는 보면 저는 한국이 이 AI 대전환, 즉 AX2 시대에 분명히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조업 기술을 가진 중소, 그다음 강소기업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그게 점차 부각될 거고 그 트리거는 혁신성장펀드 150조 원 투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부문장님이 보시는 내년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예,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 쉽게 참 말을 잘 만들잖아요. A, B, C, D, F. 그래서 A, AI, B, 바이오, C, 컨텐츠, D, 디펜스, E, 에너지, F, 팩토리.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걸릴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업, 또 바이오, 2차 전지 등 짚어주셨습니다. 부문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년 우리 코스닥 시장 기대가 굉장히 되죠. 그럼 이 코스닥 종목들로 구성된 다양한 상품들의 출시를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상품이 많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요. 그 전에 선결돼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코스닥 시장의 질적 향상입니다. 그래서 퇴출될 기업들은 빨리 퇴출될 수 있게끔 제도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대부분의 벤치마크가 코스피거든요. 예. 근데 코스닥 내지는 코스닥 150이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BM으로 도입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나만 더 붙이자면 대기업 집단들이 저는 M&A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자회사로 만들지 말고 애플이나 구글처럼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사서 흡수합병해 주는 걸 허용해 줘야지 코스닥 기업들이 사업을 키우기도 하지만 또 엑시트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서두에 말씀하셨듯 우리 시장을 보면 잘 나간다 싶으면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2부 리그로 남게 된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똑같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위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에 7개가 나스닥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남아 있으면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기업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벤치마크로 코스닥을 선택할 수 있게끔 뭐 제도적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코스닥 내지는 중소형주에 특화된 펀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세제 혜택 같은 걸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이 나라에 뭐 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년 실업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했을 때 쉽게 상장할 수 있고 또 쉽게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두면 청년들이 나도 창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제가 20년 전부터 꿨던 꿈은 뭐냐면 한국의 자본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에 아시아의 기술 기업들이 상장했으면 좋겠다. 코스닥은 원래 PER이 높게 받거든요. 30배 가까이 받습니다. 한국의 코스닥에 상장하면 높은 멀티플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주면 많은 좋은 기업들이 한국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신뢰와 또 정책적 뒷받침을 통한 구조적 변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그 질적 향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코스피에 있어서는 밸류업과 올해 상법 개정이 대부분 대형 기업에 맞춰져 있는데요. 근데 코스닥에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사장이 상장한 이후에 제대로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 퇴출 조건 이미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켰지만 이걸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평가기관 두 군데로부터 최소한 한 군데 A를 받아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쉽게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 더 쉽게. 그리고 나갈 때도 쉽게 나가게, 빨리 나가게 이런 정책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남아서요. 이 코스닥 지수 내년에 1,100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부문장님이 보시기에 대략적으로 어느 네. 정도까지는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수 예측은 쉽지는 않아요.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13%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얼마쯤 간다라고 생각하면 대충은 나오는데 코스닥은 지금 현재 헬스케어 종목들이 15% 가까이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1000을 넘으면 사실은 코스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술 경력이 인정이 되면 1,100은 저는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1,200, 저는 위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1000 이상 찍은 적이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일종의 저항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방향과 속도 이게 훨씬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저항선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NH 아문디운용의 박진호 주식운용 부문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차기 회장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서유석 현직 금융투자협회장과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세 후보 모두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연금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지만 추구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조현 기자가 세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제7대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에 서유석 협회장과 이현승 전 대표, 황성엽 사장이 출사표를 내밀었습니다. 역대 금투협회장 중 최초로 연임에 도전하는 서 회장은 한국 자본시장이 비욘드 코스피 5000,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시기라며 업계를 대변하는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출마 결심을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투자자나 아니면 해외 투자자들이 내가 한국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ISA 제도도 가입 한도도 높여주고 그다음 비과세한도 높여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증권과 운용사 대표, 민관 경험까지 두루 갖춘 이현승 전 대표는 고령화와 저성장이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키는 자본시장이라며 투자 수익이 제2의 월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에도 좀 확대를 하고 또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세율도 배당의 메리트를 느낄 정도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필요 있다.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자본시장의 주식과 펀드에 적용하여 좀 더 장기 보유를 통해서 과세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대표는 자본시장은 속도전이 핵심인데 협회 대응 속도가 느리면 공백과 피해가 회원사들로 향한다며 금융당국과 회원사들의 가교 역할을 할 인가 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8년간 신영증권에 몸담은 황성엽 사장 역시 협회가 또 다른 규제기관이 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계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업을 할 때 4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왜 꼭 4조까지 기다리냐. 최소한 1조에서 2조까지 자기 자본은 예를 들어서 25%, 2조에서 3조는 50%, 3조에서 4조는 100%. 그 현재 발행업은 이제 200%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엔트리 레벨을 좀 낮추고 또 자정 요령을 갖게 되면. 이어 황 사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크다며 호주의 존슨 리포트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금융투자업계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정책 보고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협 차기 회장은 후추위가 최종 후보자 명단을 추린 뒤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총회에서 투표로 확정됩니다. 전체 투표권 중 30%가 1사 1표 균등 배분이고 70%는 분담금 비중에 따라 주어지는데 한국투자금융과 미래에셋 등 대형사들의 표심이 결정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을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뉴 A라인을 이번에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밀크폼을 업그레이드한 폼마스터 기능이라든지 청소를 스마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 클린, 그리고 새롭게 개발된 프랑케 OS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